어떤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있고 테크 기업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진짜 빅테크 업계 미국에서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느새 AI가 이제 일상이 된 2025년인데요. 지각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미래생활 사전 시간 같이 한번 또 주목해 보시죠. Y스트릿의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해 주는 겁니까? 네, 키워드 뽑아서요. 그렇습니다. 2025년 역시나 그 AI 쪽 돌아봐야죠. 그렇죠. 어떤 키워드부터 나옵니까? 일단 제가 한 5개 정도 키워드를 뽑아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AI 버블입니다. AI 네. 버블. 또 이 얘기야 하는 청취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하반기. 4분기 들어서 특히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이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네. 챗 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하반기였으니까 딱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누가 더 좋은, 더 똑똑한 AI 언어 모델을 만들었느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이 모델이 제대로 굴러가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이제 딱 구축을 하고 있는 이제 단계잖아요. 팽팽 돌아가는 두뇌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두뇌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정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지식,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죠. 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전력 공급해줘야죠. 네트워크 필요하죠. 이른바 이제 AI를 둘러싼 이 생태계 구축기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이 빅테크들을 필두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붓고 있는데 언제부터 돈이 돼요?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제 사업하는 거 잘하면서 벌어들인 내 돈 가지고 이 AI라는 신기술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자 기업들도 막 채권 발행하고 막 부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신 헤드라인을 이렇게 쭉 봐도 올해 AI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 혁신도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도 아니고 바로 이 돈 얘기였습니다.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이른바 쩐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서막을 연 게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이죠. 이제 집권 2기를 맞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맞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픈 AI랑 소프트뱅크, 오라클 같은 이 세계 핵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좀 4년간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728조인데 네. 이거랑 거의 이제 맞먹는 규모예요. 구체적으로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미 전역에 여러 곳을 짓고 이제 이거를 굴러가기 위한 전력, 냉각, 네트워크까지 같이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AI 리더십을 확보를 하고 일자리도 또 창출을 하고 국가 안보까지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AI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같은 이제 그 지역은 1기가와트급 AI 용량이 예상이 되는데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개, 이제 1기의 전력과 맞먹는 이제 숫자거든요. 근데 시작은 AI라는 이 신기술이었지만 이게 에너지, 부동산,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줄줄이 우리도 또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이게 어떻게 보면 B2라고도 불려요. 네. 와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렇죠. 오픈 AI가 이걸 한대. 그러면 이제 구글 진영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빅테크들도 그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기존 사업으로 돈 다 잘 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진 돈만으로도 감당할 정도로 AI 투자를 하는 추세였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연초에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은 이제 투자와 더 많은 이제 전력 다 확보해. 일단 가지고 와. 승자만이 살아남을 거야.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 채권 발행까지 확대를 해서 투자 규모를 지금 더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조 7천억 달러, 약 2,523조 원 규모의
투자 등급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업이 사업하다 보면 뭐 현금으로만 벌어들인 현금으로만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이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좀 불안한데 이런 의구심이 생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불안 심리는 그 신용 부도 수합 거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신용 부도 수합이 CDS라고 불리는데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때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 파생 상품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제 부도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 같은 건데 네. 올해 9월 이후에 이 CDS 거래량이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해당 기업의 신용 위험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조달하고 있는 오라클이나 또 코어웨이브 같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도 보험, CDS 프리미엄 이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많이 들어봤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CDS 부도 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인 해지를 위해서 이거 활용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해서 버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 닷컴 버블에 대한 추억도 많이 또 소환이 됩니다. 그렇죠. 버블 하면 딱 닷컴 버블이 떠오르니까. 근데 제가 최근 나온 자료를 하나 이제 준비해봤는데 이게 월가 리서치 기관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발간을 한 거거든요. 네. 일단 반도체 섹터가 버블 기준을 충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버블 판단 기준을 3가지로 적용을 했는데 이 기준이 하버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조건이에요. 네.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2년 수익률 100% 초과, S&P 500 대비 초과 수익률 100% 초과, 5년 수익률 50% 이상 이 3가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종이 이 3가지 기준을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1년 이후에 버블 기준을 충족한 3번째 업종에 기록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S&P 500 중에서 이제 해당 버블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29개인데 시총으로 따지면 전체 17.9%입니다. 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 버블 구간 기업이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46개였고요. 네. 이게 시총 비중이 31.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 때를 감안을 하면 이 규모가 좀 낮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또 닷컴 버블 때는 기술주 대부분이 이제 수익성 없이 그냥 뒤에 닷컴만 붙으면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폭등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AI 기업들은 기존의 현금 흐름을 이제 재투자하는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 대다수라 좀 이게 닷컴 버블 때로 가지는 않을 거다. 또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연준은 9월 이후에 3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죠. 또 내년에도 이제 트럼프가 또 인하를 하겠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닷컴 버블 같은 이제 극단적 케이스로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중론이긴 합니다. 근데 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내놓은 그 기준은 많이 주가가 오른 거. 네, 반도체 업종. 그냥 상승률만 따진 거고 그 상승률의 배경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단기간 2배 이상 급등했다라든지 그건 또 오롯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높낮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좀 발라서 봐야죠. 왜냐하면 요즘에 디램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 그러니까 AI 시스템, AI 서비스 네. 아무나 이겨라. 그렇죠. 우리는 돈 번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엔 사실 뭐 꽃놀이패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AI 시대 초반만 이제 막 그 모델이 개발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그 HBM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 수요가 높았는데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조금 좀 간략히 보면 메모리의 성능과 속도 순으로 이 연산 장치인 GPU 옆자리에 누가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이제 보통은 나뉘어지는데요. 예컨대 D램은 전원을 끄면 기록이 이제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로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낸드보다 4-5배 비싼 게 더 보통이었고요. 반면에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기록이 남아 저장이 되는데 용량이 크고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장치랑 멀리 떨어진 외곽을 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AI 모델이 막 발전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빠르게 시켰어야 되는 시기에는 이 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린 HBM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3사가 HBM 생산에 좀 그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범용 메모리가 귀해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AI 발전 단계가 처음에는 학습, 그러니까 뭐
마치 학생이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 학습을 이제 머릿속에 막 그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시대에서 네. 지금은 추론 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이 추론 단계는 이미 이 오답노트 다 쓰고 머리 입력 끝. 이 학생이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GPU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내주는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AI 모델이 이제 뭐 물어보면 엉뚱하게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네, 어려운 말인데 증강 생성. 이 말이 그 제대로 이거를 작동을 하려면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예전에 있었던 사전 같은 데서 그거를 이제 꺼내와 가지고 그거를 검색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내주는 거예요. 아하, 방대한- 검색을 바탕으로. 예, 방대한 외부 데이터가 컴퓨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놓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해서 이 메모리, 범용 메모리의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또 빨리빨리 불러와야 하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GPU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GPU 성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빠르게 대규모로 연산을 하더라도 그 저장할 데이터를 불러오는 메모리에서 이제 네.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제 아무리 GPU라도 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요 올해 화려했습니다. 어마어마. 우리나라 국장이 코스피가 오른 것도 사실 이 영향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니까 올해 주가 상승률 1위 기업이 샌디스크더라고요. 샌디스크 기억나세요? 그 USB 메모리 카드. 예, 우리도 익숙한 그 USB 만드는 회사인데 네. AI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인 이 SSD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올 들어 주가가 4.5배 올랐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네. 물론 또 최근에 좀 조정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AI 거품론은 사실은 주가가 오를수록 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더 주가가 비싸진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 2026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중국으로 가네요.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딥시크 쇼크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럼요. 올해 1월 설립 2년차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 R1이 빅테크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오픈소스로만 구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데요. 해외 언론들이 이를 두고 AI 스푸트니크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API 가격이 오픈 AI보다 90% 이상 저렴하고요. 오픈 AI나 메타, 구글 등이 이제 수억에서 수십 달러를 투자를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키우는 동안 딥시크는 단 560만 달러로 성과를 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지 이거? 약간 돈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 이 모델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건을 돌파를 하면서 가성비 AI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고성능 모델이 반드시 자본과 인프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통념을 흔든 사건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AI계의 가성비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네. 중국 딥시크가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의문들이 나왔었죠.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딥시크 출시 하루 만에 17%가 급락을 했고요. 미국보다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제 개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오픈 소스 방식으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금 사실 실체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에서도 지금 중국은 자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GPU 수출을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닫고 못하게 하니까 막 물론 우회적으로 어디서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못하게 하니까 더 악에 받쳐서 이런 더 좋은 이 성능을 내는 이 모델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자체 AI 반도체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AI 반도체에서도 딥시크 모먼트가 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측면에서도요. 네. 처음에 봤던 딥시크 그야말로 충격이었으니까 딥시크 쇼크였는데 근데 그 뒤로는 좀 잠잠하기도 해요. 현재 기술 수준을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개발자들은
정말 중국산 AI 활용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성능과 가격을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한 오픈 모델 사용률이 지난해 말에는 1.2%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3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2023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에 등록된 AI 특허의 69.7%가 약 70%를 차지를 하면서 미국 14.2%거든요.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또 AI 관련 논문 출판 비중과 인용 비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물론 뭐 질적인 측면과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중국의 기술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 군비 경쟁처럼 AI 경쟁은 또 이제는 멈출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중요한 건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당시 이 중국의 딥시크를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보안에 대한 우려도 많이 대두됐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안 깔긴 했거든요. 네, 딥시크의 저비용 연산 구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자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정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편 딥시크 모델은 보안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AI보다 이 탈옥 공격에 12배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만 해도 중국으로 내 데이터가 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보안 우려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도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딥시크 도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AI 테스트 센터인 이제 CAISI는 딥시크 모델이 평균적으로 미국 모델보다 이렇게 계속 더 안 좋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안 측면에서. 맞아요. 국내 정부 부처도 올해 2월 딥시크 접속을 차단을 했고요. 이제 AI 서비스도 아마 블록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진영 쪽을 이제 쓰는 나라들과 중국 진영 쪽을 쓰는 나라들도 나뉘게 될 것 같고 하지만 미중 간의 AI 속도 경쟁은 계속 될 테고 또 미국 내에서의 경쟁도 이거 볼만합니다. 이 싸움 구경이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네. 일단 스타트는 챗GPT를 처음 이제 만들어낸 오픈 AI가 끊었죠. 네. 당시 이제 챗GPT가 나오자마자 이제 구글이 어떡하지 하면서 코드 레드를 이제 사내에 중대 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22년 말에 네. 비상사태 선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급함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반대로 오픈 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했습니다. 제미나이를 앞세운 구글의 이제 맹추격이 독보적이었던 시장 점유율, 오픈 AI, 챗GPT의 시장 점유율을 점점 이제 낮추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87%였던 챗GPT의 트래픽 점유율이 이달에는 71.3%까지 하락을 했고요. 뭐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 반면 제미나이는 같은 기간 5.7%에서 15.1%로 3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습니다. 아마 쓰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챗GPT만 쓰다가 그렇죠. 요새는 나도 제미나이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챗GPT 유료를 끊고 제미나이 3.0을 유료로 가입했다라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시장 점유율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구글이랑 오픈 AI 각각의 강점은 뭡니까? 일단 구글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까지 어마어마한 지금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TPU라고 불리는 AI에 특화된 자체 칩까지 내놨어요. 근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GPU 이상의 성능과 효율을 발휘를 하면서 이 AI 칩에서도 이 구글이 지금 엔비디아의 위상을 좀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칩에서 언어 모델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이제 지금 구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올 들어서 60% 이상 올랐고요. 네. 이에 질세라 오픈 AI는 이제 구글의 인프라 우위에 맞서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 뭐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 이제 합류를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분까지 막 사면서 지금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트 디즈니랑 어도비랑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챗GPT 안에서 이제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디즈니 IP를 활용해서 뭐 맞아요.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사진도 이제 그걸로 내가 다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디즈니 IP는 오픈 AI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글에는 이제
소송까지 냈어요. 디즈니가. 음. 그리고 이제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를 이제 챗GPT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구축, 내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확장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가는 방향이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할지 일단은 오픈 AI가 압도적인 점유율, 일단 그 리테일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해서 와닿는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이게 이제 수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그 문들을 조금씩 더 넓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기술로 인한 경쟁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는 서비스 경쟁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기업들과 또 같이 합종 연행하느냐, 이게 또 포인트네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올해 또 하나 눈에 띄는 키워드는 워싱턴의 실리콘밸리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이 실리콘밸리처럼 간다고요? 그죠. 트럼프 집권 이후에 AI 산업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네. 통상 신기술이 등장하면 이제 정부는 산업이 발전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적절한 규제와 뭐 세제 지원, 보조금 혜택 뭐 이런 거를 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정통적인 역할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아예 시장의 플레이어로 직접 AI의 판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 자본주의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올해 8월 인텔의 지분 10%를 이제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인텔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에 앞서서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 지분 15%도 확보를 했어요. 히토류는 AI를 돌리는 칩과 서버, 전력 뭐 이런 걸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잖아요.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60에서 8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히토류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 전략 광물 비축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나 AMD에는 중국에서 판매한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미국 정부가 네. 로열티 받듯이 그러니까요. 수출 허가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세금 더 내, 막 이런 네. 식으로요. 근데 트럼프의 미국 정부 그동안 그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던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자율시장 체제의 핵심 국가였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해보면 과거 역사적으로도 늘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판을 깔아줬던 게 정부였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초반에는.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초기 인터넷의 길과 규격을 전부 이제 미국 정부의 뭐 그 연구기관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을 게 처음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쩐의 전쟁에서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또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 맞아요. 이게 국가 간의 또 패권 경쟁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 소버린 AI, 네. 자체 AI 기술을 갖는 것, 또 세계 3강을 확고히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소버린의 사전적 의미가 주권을 가진 뭐 최고 권력을 지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 자체라고도 쓰이는데 이제 소버린 AI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가 직접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대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자체 AI 모델을 갖고 우리가 이걸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소버린 AI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26만 개 칩을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이제 주요 거점 지역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짓고 국가가 고성능 GPU를 잔뜩 사놓을 테니 기업과 연구소는 싼 값에 와서 써라.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뭐 리벨리온이나 사피온 같은 국내 팹리스 기업들 네. 대상이겠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최근에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내년 봄에 소프트뱅크 같은 이제 일본 기업 수십 개가 출자를 해서 이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본 최대 규모의 AI 기반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 네. 소프트뱅크는 뭐 미국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일본의 AI에도 네. 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거의 멈추질 않네요. 올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항상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강조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AI로 몰아가고 AI 있고. 빼면은 다른 데 투자를 오히려 뭐 줄이고 얼마 있고. 이상 하려고 그러면 내 승인을 받아라 막 이런 식의 맞아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화이트 칼라의 몰락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AI 기술이 태동한 실리콘밸리부터 지금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줄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해고 트래킹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요 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해고 인원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역대 최악이었던 2023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2019년 이전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아마존,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의 감원을 단행을 하고 고강도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 기술 허브까지 다 해고 한파가 번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느껴지는데 이제 노동 유연성이 낮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채용 동결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해고가 까다로우니 기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에 신규 채용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 판교에서는 요즘 신입사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고 이번 해고의 가장 큰 특징이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낸 돈을 그 돈으로 AI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리에 AI를 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내보내고 네. AI 쓰고. 네, 그래서 코딩, 번역, 고객 상담 같은 이 직종은 AI가 대체하기 이제 쉬운 직종으로 이제 통하는데 이곳부터 이제 인력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때는 그 엔지니어들 코딩 할 줄 아는 이제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 컴퓨터 코로나 때 사이언스 그렇고.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저기 모셔가기 바쁜 이제 그런 그 전공이었는데 요즘은 스탠퍼드 나와도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친구들이 인턴십 같은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에이, 진짜요? 네, 진짜 그렇다고 교수님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스탠퍼드대 교수님들도 네, 우리 제자들 취업시켜야 취업이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 고민한다고요? 네. 그래서 샘 알트만 뭐 오픈AI CEO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다 스탠포드를 이제 거쳐간 인물들이잖아요. 물론 다 중퇴를 하긴 했지만 그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취업 보증 수표가 이 스탠퍼드대 공대인데 예. 이제 AI 급속한 발전으로 더 이상 안전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22살에서 25살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22년에 이제 정점을 찍은 후에 올해까지 약 20%가 감소를 했고요. 10명의 주니어 개발자가 맡던 일을 이제는 숙련된 엔지니어 2명이랑 AI 에이전트 1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 주변 사장님들도 여러 개의 AI 유료 모델 다 구독하면서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기획부터 CS까지 혼자서 기업 수준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보다는 솔로프리너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솔로프리너? 예. 그러니까 혼자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예, 솔로프리너 혼자서 뛴다, 엔터프리너 혼자 다 같은 뛴다. 기업가의 그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개발자가 1명인데 네. 마치 한 서너 명이 하는 일을 AI 구독 서비스 한 10개 가까이 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요. 솔로프리너의 시대다. 이야. 그러면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없습니까? 있겠죠. 있는데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대체되는 직업 종사자들은 이제 물론 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술로 인해서 전체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늘 고용은 순증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자동차가 발명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부나 뭐 마차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랬겠죠. 근데 자동차 제조 이제 시설의 노동자들과 또 도로 건설해야 되니까 도로 건설 노동자, 또 주유소, 정비소, 보험, 운송업 등 자동차 한 대와 관련된 새로운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쪽의 일자리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 발명 후에 이동 비용이 확 떨어지면서 통근 가는 거리가 늘어나고 도시 구조와 생활 패턴 변화도 나타나면서 다른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발전을 한 거니까 네. 자동차 한 대가 수십 개의 산업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AI가 고용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올 거냐는 데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처럼 아직은 모르지만 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결국에는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AI 기술이 대체하는 대상이 특정 산업이나 물건이 아니고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그 노동력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AI를 관리 감독하고 의사 결정하는 소수의 경력자들만을 선호를 하고 오히려 고용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네, 부모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럼요. 예, 웬만한 의사 박사보다도 더 AI가 많이 알고 지식 수준이 높은데 과연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고 지금 학원 보내도 되는 건가? 이런 기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부터 그냥 운동선수 요리사 이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뭔가 기술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그렇죠. 고민이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저희 첫째한테도 좀 차분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성격이라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는 이미 큰 기업들이 회계사무소, 작은 이제 세무사무소까지 다 인수하고 있다고. 그 기장한다고 하죠. 그런 거 다 AI로 돌리고 사람은 그냥 영업만 시킨다고.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AI가 할 줄 모르는 일이 뭐가 있는지. 심지어 뭐 제프리 힌튼 교수는 유망한 직업은 배관공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또 대안을 찾아야죠. 자, 올해 마지막 키워드는 또 뭐가 나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파라소셜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파라솔이 아니고 파라소셜. 소셜. 네, 그 올해 캠브리지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예요. 실제로는 아직 저도 이제 되게 생경한 단어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유명인과 뭐 그런 셀럽들을 마치 나는 잘 아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챗 GPT 같은 AI와 대화하면서 고민 상담하고 내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이 기계랑 인간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약간 그런 행위를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나는 게 파라소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뭐 그 막 깐부 회동을 했을 때 인파가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앉았던 자리가 이제 예약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젠슨왕 형님이 너무 친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것도 파라소셜의 일종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근데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을 향한 팬심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AI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실제로 인간관계가 축소된다든지 좀 소홀히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 파라소셜이 올해 키워드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AI 시대에 다 뭐 편리할 것만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AI에게 과하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사건 사고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올해도 사건 사고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8월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16살 소년이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족들이 이 아들이 이런 선택을 내리게끔 챗GPT가 도왔다라고 하면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역시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7명의 피해자들이 이 챗GPT 때문에 망상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챗봇 캐릭터.ai를 운영하는 이 캐릭터 테크놀로지스도 올해 10월 14세 이제 소년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취소가 됐고요. 이렇게 파라소셜로 인한 안 좋은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기업들도 계속 안전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지난주에 챗GPT의 이용자 나이를 판별하는 도구를 또 AI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예, 이용자가 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 주제나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이용자가 이 18살 미만인지를 판별을 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는 그 13에서 18세는 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챗GPT가 쓸 수 있고 약관상 13세 미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약관만 이렇게 됐을 뿐이지 입력한 생년월일을 따로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서 미성년자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모 승인 없이 이게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니까 오픈 AI도 이런 식의 좀 대화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으로 아예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호주 같은 나라는 아예 청소년의 SNS 가입도 막아버리는데 이 AI 서비스를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또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될까? 또 이것도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테크업계에서 일어난 5가지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봤는데 26년도 좀 내다봐야죠. 그렇죠. 26년도는 아무래도 피지컬 AI가 조금 더 많이 그 회자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얘기했지만 이 AI가 실물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이 피지컬 AI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텍스트나 영상 같은 그 디지털 세계의 그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팔다리가 붙은 내 몸을 붙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거의 발전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피지컬 AI의 발전이 없이는 이 AGI라고 불리는 이 그 절대적 인공지능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거를 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이 월드 파운데이션이란 단어를 좀 많이 듣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지금 요 피지컬 AI 시장에 벌떼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의 대표적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테슬라가 있고 또 아마존과 메타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현직에서는 물러났었는데 최근에 이 피지컬 AI 프로젝트인 프로메테우스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갖고 여기 공동 CEO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이 공동 CEO가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구글 X 출신의 비크 바자즈라는 인물인데 이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이 4년 동안 이제 주로 어디 투자하고 놀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복귀하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AI를 만드는 피지컬 AI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2010년대쯤에 전기차 예약 걸어놓고 한 2년 대기하다가 전기차가 드디어 몇 년도부터 출고된다. 고객에게 인도된다. 막 설레면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한 10년 좀 넘었잖아요. 네. 이제 로봇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202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막 사전 예약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집에서 세탁기 돌려주고 청소기 돌리는 그 로봇을 26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는 이제 업체들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세탁기 돌려주고 집안일 해주나요? 이제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26년부터. 정말 될까요? 기업들은 이미 그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로봇 공학자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우주로 로봇 보내는 것보다 집안일하는 로봇 개발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요. 어렵긴 하죠. 네. 사람처럼.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 분야는 또 앞으로 우리 송일아 기자와 함께 오늘은 2025년을 정리해봤고 26년에도 미래생활사전 또 잘 부탁드릴게요. 네. Y스트릿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